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요, 참 국제 경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피치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미국 은행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디스였던가요? 중소은행들 신용등급 강등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고가 나왔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예, 피치라는 신용등급 평가회사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려서 우리 이 시청자 청취자님들한테도 귀에 아주 익은 회사인데요. 이 신용평가 피치의 수석 분석가가 한 언론에 나와서 미국 은행들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다. 그중에 특히 JP 모간이나 BOA라는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두 은행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이거 한마디로 금리 인상의 이제 후유증이 미국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미국이 금리 인상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꽤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 여파가 지금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초기에는 은행들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은행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갚기가 어려워지는 이 연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연체가 되면 은행들은 그 돈을 제때 못 받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대목.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공실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아예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대부분 은행들 융자를 받아서 임대업자들이 만든 것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이제 이 공실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은행들에게 원래 빌려줬던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져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들은 중급 또는 지역은행들 신용등급을 한 차례 떨어뜨렸습니다. 중급 은행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에서도 봤지만 국채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태에서 벤처기업들이 돈을 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번에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은 대형 은행들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선전포고를 하면서 뉴욕 증시에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우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당장은 채무 불이행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무디스가 10개 중소형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당시에 밝혔다시피 향후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가뜩이나마 상업용 부동산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은행만 오롯이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그러한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을 이제 조금 하향 조정할 수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JP 모건 현재 지금 1등 은행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이제 된다라면 이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이제 우리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회사채 같은 경우 이제 4%대 초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 은행들 입장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러면 그들이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라든지 다양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까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다양한 은행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우리가 보고 있는 JP모건이라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형 은행들 또 지역에 있는 상업은행들 막 이렇게 가는데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간당간당한 등급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BBB 등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정도면은 회사채 발행은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떨어지면 이제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끝에 걸려 있는 은행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1등서부터 쭉 너 하나 내려가 그러면 쭉쭉쭉쭉 내려가면 그렇죠. 끝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무디스가 10개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 강등을 했을 때도 문제였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다 내려가라고 시작하게 된다라면 미국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은행에 어떤 위기가 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기업에 미치는 여파가 된다라면 그 우리가 과거에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2007년 금리 인상 이후에 2008년에 우리가 서프라임 사태가 왔듯이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용등급. 우리 지난번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그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봤었고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히려 미국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은행에 미국의 어떤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은행 하면 우리가 흔히 신용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은행에는 뭐 강도들이나 이런 도둑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은행을 털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은행 금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은행 금고에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은행은 들어온 돈을요 대출을 해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예. 금고에 돈이 있으면 그 은행은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 준비금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에 갖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를 터는 것은 한 방법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현송버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교수님? 뭐 이론상 그렇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은행엔 돈이 없다. 왜 근데 돈이 왜 없느냐?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으로. 은행에는 내가 예금을 해놨는데 그 예금이 은행에 한 푼도 없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찾아가면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렇죠. 그 확신이 은행을 영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큰 어떤 버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 등급이 떨어지면 지금 우리 차 박사님이 은행 1등 은행이 떨어지면 3등 은행, 4등 은행이 동시에 떨어진다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신용의 상징이라는 은행 업종의 신용이 떨어지면 은행보다 신용이 못한 나머지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쪽에도 덩달아 신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방 정부의 이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회사채에만 영향을 주지만은 이렇게 은행 등급이 떨어지면 바로 대출 금리나 여수신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미국 은행들은 또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발권국의 은행들이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취약한 개도국 은행들 또 미국 내에서도 신용 기반이 약한 지역 은행들 또 중급 또는 그 중소은행들의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무디스가 얘기한 10개 중소형 은행하고 이번에 피치가 얘기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주로 이제 여수신을 담당한다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이거든요. 네. 그런 성격들로 강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것에 대한 그 대체 요소를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조금 약간의 변동성들이 시작됐다. 우리가 이게 그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네, 뉘앙스인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경기가 별로 안 좋죠.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주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돈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투자해냈던 것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고 투자를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국 내로 돈을 이제 끌어 들어올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죠. 또 미국 내에 지금 경기가 나름대로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왕이 흔들리면 옆에 있는 쪽에서 돈이 빨려 들어가거나 돈이 안 들어옴으로써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 신흥국들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일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업계 앞으로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 많이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또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 계속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피해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하다 그래요. 지금 인명피해도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앞으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인명피해나 여러 가지 뭐 재산피해 다 봐야 되겠지만 교수님 뭐 어떻습니까? 우선요, 이 마우이는 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신혼여행을 이 지역을 갔었거든요. 하와이 마우이 섬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불타는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실감도 나고 더 안타깝죠. 그러시겠네요. 하와이가 섬이 한 120개 정도 있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작은 섬들이고 좀 굵직한 섬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문하는 곳은 오하우란 섬이에요. 호놀룰루, 와이키키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네. 거기는 규모가 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섬이 이제 힐로라는 섬이고 마우이 섬이 두 번째인데 여기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기는 하와이 왕국의 초대 수도가 바로 여기 있던 곳이고 하와이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이 마우이라는 말 자체는요. 태평양에서 모든 폴리네시아 국가에서의 하느님과 같은 그런 신의 존재를 마우이라고 불러요. 네. 물 속에서 땅을 건져 올려가지고 건져 올려서 그 섬을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 건져 올린 주체가 마우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폴리네시안 국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가 타고 있다 이런데 그 이번에 불이 난 곳이 하와이 오랜 그 수도 마우이의 주택가가 밀집된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은 집이 숲에 올라갈수록 산 위로 올라갈수록 집의 가치가 통상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요. 경관이 좋고 또 도로도 잘 돼 있고 그 자연 환경이 훨씬 더 고급이다 이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불이 났단 말이죠. 현재 사망자가 지금 1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수색도 못했죠. 거의 마우이 도심은 완전히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일어난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미국의 이제 보험회사들이 네. 스테이트팜 같은 보험회사들이 미국 본토에서도 주택 보험을 이제 안 들어주는 이런 하나의 또 중대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화재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럼 보험이라는 데서 손해율을 예측을 해서 보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험사들은 계속 일어나는 이런 화재 그거 예측도 못하고 훨씬 더 자주 또 많이 일어난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보험료도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대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을 어떤 예고하는
그런 어떤 좀 불길한 그런 조짐을 가진 마우이 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화재의 원인을 보면 사실 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기후 변화로 인한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뭐 전선 합선으로 시작됐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주민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당국이 이제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풍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했지 그동안에 이제 그 벌목으로 된 나무라든지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이 우거진 상태에서 네. 이런 것들의 화재에 대한 경고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무시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차츰 이제 밝혀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 규모로 봤을 때는 한 75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30억 달러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75억 달러라고 나왔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주택 등 건물이 2천여 채가 현재 지금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집값이 좀 비싸요. 주택 평균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3억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3억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고가 주택에 네. 좀 속하는 부분들이 되죠. 이건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뺀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 관광 가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교수님도 하와이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와이 섬은 한 군데를 가는 게 아니라 뭐 두세 군데를 가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되면 심리적으로 우리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기후 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도 당분간 좀 자제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관광 수입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중기적인 여파 이렇게 되고 당장 2천여 채가 파괴가 됐고 이게 원인 파악 이후에 재건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또 재건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땐 집값의 상승 효과까지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번에 마우이 섬의 산불 피해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조금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교수님 화재보험 말씀하시니까 좀 드는 게 저희 아들이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일본은 지진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각 집마다 선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전등이 나가거나 에어컨이 안 되면 그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진으로 발생한 건 고쳐주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변수. 그래서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역시 보험도 각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도 하나의 재밌는 경제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날의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보험도 좀 상품이 다양한 것 같고 이번에 화재 하와이 화재 산불 피해는 진짜 아직 다 진압이 안 된 것도 있다 그래요. 아직 다 불길을 못 잡은 것도 있어서 빨리 다 진압을 완료한 후에 더 이상 인명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건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서 많은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 수입도 심각하게 줄어들 것 같고 뭐 일자리 같은 것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런 여파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중국으로 또 잠깐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금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삐구이 위안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 흔히 중국의 헝따, 완따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에 부도 위기에 처해서 그런 회사들 이름은 조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삐구이 위안은 국내에서는 조금은 덜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동안 최근 6년 동안 부동산 거래 금액이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다가 거기서 집을 짓고 분양을 하는 이런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분양 업체인데요. 굉장히 대형 업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서 중국서 거의 뭐 랭킹 3위권 안에 부동의 3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죠. 여기서 이제 제때 회사채 발행한 게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단이 됐거든요. 중국에서는 회사채를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완전 법적으로 디폴트 부도 처리는 하지 않고 30일의 여유기간을 더 줍니다. 지금 그 여유기간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나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단 이 삐구이 위안이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어떤 경제 불안 어떤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결국 중국이 불안했는데 중국이 결국 터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관련 자금들이 일제히 좀 중국을 떠나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도 지금 그 서로가 금융 거래, 경제 거래를 둔화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물가는 소비자 물가, PPI 생산자 물가 다 마이너스고 또 생산, 투자, 판매, 소비 전부 다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부동산의 고리가 터졌다. 그래서 중국이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정폭이 되면서요. 이 또한 중국 자체보다는 중국 근처에 있는 한국, 홍콩 또 동남아 이런 데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발 쇼크가 지금 세계 경제에 아주 큰 복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비교 위안이 현재 지금 헝다보다는 그 기업 전체 규모로 좀 작아요. 헝다가 2021년에 있었던 사태였죠. 어쨌든 네. 크기를 보면 헝다보다는 조금 작은데 최근에는 헝다보다 프로젝트를 4배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10억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30일 상황인데 이 회사가 상반기에만 우리나라 돈이 약 10조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론 손실을 본 게 뭐 기업의 이익과 이제 지급 능력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랐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비구 위안이 갖고 있는 총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255조 수준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게 네, 근데 네. 보통 우리가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채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돌아갈 때는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한번 딱 막히기 시작하면 일시에 갚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원래 부채라는 것이 시간이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벌어서 갚기도 하고 롤오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막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들 지금 저도 이제 그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된다라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 발생된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나름대로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것들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 일종의 또 신용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신용은 믿음이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었고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주요 도시가 아니면 보유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채씩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도 그것을 임대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요소가 있었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일단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헝다그룹에 있어서 문제 그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수많은 중산층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들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소비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죠. 안녕하세요. 지우팍입니다. 지금 이 노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경제는 글로벌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부 끝에서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퀴즈 좀 전해드릴까요? 개인이나 회사가 채무 이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용등급, 2번 오리엔탈 특급. 네. 저는 살짝 이해할 수 없는 보기인데 우리 두 분의 힌트를 들으면 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힌트 가겠습니다. 사 소장님. 예, 우리가 이제 오리엔탈 특급을 모르시는 분들 이걸 아신다라면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저 분들이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예, 오리엔탈 예. 특급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소설에 기반된 영화로 이제 기억을 하죠. 일단 소설 제목도 동일한 소설 제목이 있고요. 오리엔탈 특급이라는 게 특급 열차입니다. 이제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는데
원래 열차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우리들의 일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그 안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요소가 된다는 것도 어쩌죠. 신용등급도 평상시엔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신용등급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낮아지거나 인위적으로 외부 변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우리한테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둘이 똑같다라고 봅니다. 신용등급이나 열차나 평상시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외부적인 요소 열차에도 지금 뭔가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긴장을 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이 네, 생기면 기차가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신용등급에 대해서 평상시에 아무도 신경 쓰진 않았어요. 각각의 신용등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이게 외부적인 변수가 오면 이게 이제 불거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같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미치는 요소, 네. 피부적으로 미치는 것은 기차고요. 심리적으로 미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보기 1번 신용등급, 2번 오리엔탈 특급인데 이 보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힌트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차 소장님. 자, 교수님은 어떻게 힌트 주시겠어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 근거로 신용등급 점수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기업 이런 데도 다 이 크레딧 레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 등급에는 제일 높은 것이 AAA입니다. 그다음에 AAA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는 특급 무슨 완행 이런 건 없어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좀 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채무 이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용등급, 2번 오리엔탈 특급. 보기 2개 중에서 정답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1부 끝에서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체 지금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고 중국 경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지금 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인민은행이 돈 풀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게 어떤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들어간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그런대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잘 극복해내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사실 큰 고민은 중국입니다. 한때 우리가 중국을 세계 공장, 떠오르는 별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중국은 세계의 큰 고민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발 위기가 전 세계를 한번 덮치지 않을까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2008년에 터졌던 미국에서의 리만 브러더스 사건 그것이 이번에는 중국에서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변수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동산 회사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 해당 부동산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부도가 나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들어서 돈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급속하게 말라버리는 신용 경색 현상이 오거든요. 네. 이렇게 당황한 중국 정부가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그 단기 정책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폭은 0.1%포인트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자, 중국이 이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서라도 돈을 좀 풀겠다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잘 선작용을 하면 위기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중국이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시기 경제 지표가 불안하다 보니까 또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돈도 빠져나가는 상황. 이렇다 보니까 중국 환율이 중국의 돈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그동안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중국 돈 위안화의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돈을 위안화 하락을 감수하고서 돈을 지금 더 풀고 있습니다.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중국 위안화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바로 직격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달러당 원화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훌쩍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왜 이렇게 중국이 기침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폐렴을 앓느냐 이러면 중국과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서로가 수출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같은 패키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발 어떤 통화팽창 금리 인하 때문에 한국의 원화 환율이 또 흔들리는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발 쇼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밀어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부여를 한 겁니다.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말씀대로 정책금리도 전격 인하를 했고요. 과연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중국으로서는 뭐 고육지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지금 정책금리 내린 것은 6월 이후에 2번 연속 지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조금 여유를 두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이제 반대 행보를 겪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MLF 대출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우리가 21일 날 발표한 LPR 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었던 대출 우대 금리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지금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아니 중국이요.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중국의 그 금리를 얘기할 때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해서 LPR 금리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LPR 금리가 변동되기 전에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중국 용어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좀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금리를 맞춰가는 그동안 중국의 행보를 보게 된다면 LPR 금리도 또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돈을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해 왔는데 이 정책의 미묘한 변화 저희도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일정 수준에 있는 것보다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 전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율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내면 오늘 1,344원 정도까지 됐어요. 이게 환율이 계속 원화 약세로 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에요.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로 가져야 되거든요. 워낙 약세 기조로 갈 때는 이들이 일단 멈춥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나라에 집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환율이 좀 더 싸졌을 때 들어오는 게 더 그들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금리 인하의 전격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중국이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더 직격탄을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도 너무 지금 올라가 있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여서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 부분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연중 최고치 갈아치우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 국내 기름값도 그래서 40일 연속으로 올랐다 그래요. 이 국제유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좀 물가를 다시 올린다거나 뭐 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자꾸 유가는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CPI나 PPI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또는 인플레가 진정 기미를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가 미국, 한국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국제 유가가 그동안 최근 한 1년 동안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당시에 뭐 100배럴당 140
$60까지도 육박을 했던 이 유가가 한때 배럴당 $6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 한 이 물가도 좀 잡았다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반등하는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시세가 좀 다르지만 $60 선까지 $69 이런 선까지 내려갔던 것에 비하면 지금 최근에는 $70 후반에서 $80 초반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한 15% 20% 더 올랐는데 현재 각종 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선물 시세가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우선 첫 번째로 이 미국의 경기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경기 위축 없는 골디락스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너도 사업을 해야지. 이러면서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지금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상황. 거기다가 러시아와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지금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발주해 놓는데 국제 유가가 사우디 입장에서는 배럴당 $80 이내로 줄어들면 네옴시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장서서 감산을 주도해서 국제 유가를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어느 정도 통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제 유가가 대폭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때 $60 후반까지 떨어졌던 이 유가가 $80 대에서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전 세계의 물가 안정 기조는 상당히 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에 국제 유가가 높을 때 취해왔던 유류세 인하 네, 네. 조처를 원래는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네, 이달에 원래 끝나는 예, 거죠. 끝내려고 했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경유값, 휘발유값이 오르니까 이것을 10월 달까지 일단 연기하기로 한 상태죠. 네. 뭐 그만큼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이제 보고 계세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우디가 주도하는 감산인데 이 용어를 여러분들과 숫자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우디 재정 유가라는 건데 네. 이게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유가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이제 재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 평균치가 재정 유가라는 단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계산된 게 $80.9입니다. 이제 $8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0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이하로 떨어지면 재정이 안 되네요. 재정이 안 사우디는. 되는 거죠. 사우디가 지금 이제 사우디는 지금 네옴시티 말고도 뭐 복지 할 정책이라든지 게 많은데.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이제 채굴 원가는 지극히 낮아요. 뭐 $10 이하로 이제 나오지만 어떤 재정 유가를 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손해 볼 건 없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유가가 올라간다라면 러시아 재정의 대부분이 이제 그 기름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들 동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80가 넘어섰을 때 과연 사우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겠느냐. 원래 다른 나라들 동료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좀 사주든지 네.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는데 $80 넘었으면 이제 그걸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그런 리포트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80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작년에 기억을 해보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중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 비축률을 방대하게 풀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원유 재고 수준이 역대 최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네, 네. 평균치까지 채워 넣게 되면 지금 이제 가뜩이나마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용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미국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가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래 자동차가 전체 산업에서 움직이는 게 한 자릿수예요. 그렇지만 이 휴가철에는 이게 좀 급증하는 효과가
효과가 있죠. 그렇겠죠. 그런 거가 수요를 견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유가를 끌어올린 요소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하루이틀 조금 조정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앞서 다뤘던 중국의 이제 문제 이렇게 되고 과거에 이제 유가를 끌어들였던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공급 사이드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에서 유가를 끌어올린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중국이 이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멈추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라고 해서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오름세가 멈추긴 했는데 당분간은 $80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얼마 전에 기름 넣었을 때 이제 미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유류할증료가 8월 달에 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은 것도 7월 달에 끊는 거랑 8월 달에 끊는 거 한 10만 원 정도 더 늘었다고 생각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치는 여파가 참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그래서 오르는군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나저나 우리 물가가 오를까 봐 또 한쪽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요것만 짧게 짚어보죠. 일본 우리가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절이었고 지난 15일에 일본은 패전일이었는데 그때 일본 정치인들이 집권당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습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인데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제 참배는 안 했지만 공물을 바쳤거든요. 요거 짧게 한번 짚어보죠. 우리와 지금 안보 경제협력 파트너로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곧 열립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의 그 3국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떤 안보 면에서도 큰 중대한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그런 그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이 기회를 열어줬다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광복절 행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이 주류를 이뤘다면 앞으로 잘해보자. 그동안의 과거를 잊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한미일 동맹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여기 좀 화답하는 조치가 네, 있어야 네. 되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는 그 국립묘지도 아닙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그 과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성의 인식이 없다. 라는 면에서 한미일 동맹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